라이선스 마스터 리눅스 마스터 9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수업에 이어가지고 이제 파티션에 관련된 작업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쭉 이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이제 커맨드가 이제 터미널에서 커맨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파티션을 이제 설정하고 이제 그렇게 쭉 작업들을 이어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P 명령 있죠. P를 누르고 이제 그다음에 파티션의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P 같은 경우 이제 파티션의 약어로 들어가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축약된 형태로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니셜이나 이제 알파벳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조합을 해서 명령을 많이 만들곤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설명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는 파티션 구역만 나눠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보고 계시고 혹은 TV로 보고 계실 텐데 이 명령 부분에 있는 거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파티션 구간들 나눠졌었던 거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명령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성된 이제 파티션을 이제 저장하는 작업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W를 입력을 해가지고 W면은 뭐에 대한 약어일 것 같아요. 이거 이제 write에 대한 것이겠죠. 이제 쓰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생성한 파티션을 저장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장한 후에 fdisk 우리가 이제 명령 넣었던 이 파티션 프로그램을 종료시켜 버리는 작업까지 이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fdisk하고 마이너스 error 할 때 이제 sudo를 안 붙이면은 permission denied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오류 메시지를 이제 뜰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티션 작업이나 이런 시스템을 이제 약간 이제 좀 건드리는 작업을 하시게 될 때는 sudo 명령 sudo로 해서 슈퍼유저 do라고 부르거든요. 이 sudo 명령을 앞에다가 붙여주시고 하면은 권한 오류에 대한 이제 메시지는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된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DEV 디렉토리 안에 SDB1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게 지금 이제 파티션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제 파티션이 나눠지고 저장 작업했긴 했는데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일 시스템 포맷하고 마운트 작업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성한 파티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면은 포맷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를 하기 전에 어떤 거 사실을 하냐면은 디스크 이제 파티션을 나누고 그 다음에 포맷 작업을 하거든요. 포맷을 하고 그 위에다 윈도우 설치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봐보시면은 윈도우를 그냥 이제 설치를 하거나 노트북 쓰신 분들 요즘에는 오토 인스톨 해가지고 그냥 버튼 누르면 윈도우가 막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기업 메이커, 이제 노트북 메이커에서 이제 파티션 작업이나 이걸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정 버튼을 누르면은 윈도우도 이제 삭제하고 그 다음에 파티션 새로 세팅을 하고 그다음 거기다 다시 윈도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메이커에서 나온 제품들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하나씩 이제 명령을 넣으셔가지고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어서 이제 다시 이제 보게 되면은 생성한 파티션을 이제 사용하려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그 위에다가 포맷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파티션을 나누고 포맷 작업을 하는데 이때 XFS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을 진행하려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에 명령어에다가 sudo에서 sudo 하고 한 칸 띄우고 mkfs 그리고 .xfs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슬래시 디바이스 DV 디렉토리 안에 슬래시 SDB1이라고 여러분들이 커맨드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포맷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퍼센트 뜨면서
이제 이렇게 포맷을 하나씩 진행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파티션 연결하는 디렉토리 생성 and 마운트 작업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션을 연결할 이제 그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썼는데 이건 이제 이거죠. sudo mkdir mn 그 다음에 mount라고 해서 mnt 슬래시 data under dir 해서 마운트 작업이란 걸 이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티션을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디렉토리 연결 작업을 이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udo 그 다음에 mount 슬래시 dev 슬래시 sdb1 그리고 한 칸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 mnt 슬래시 data under dir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은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파티션을 나누고 그거를 이제 특정 디렉토리로 이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마운트라는 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뭐 노트북이나 뭐 전기 장비들 보면은 전원을 넣으려면 플러그가 있잖아요, 그죠? 플러그가 있으면은 이제 멀티탭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전기를 이제 플러그를 꽂잖아요. 그죠? 이렇게 꽂아주거나 연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매핑이라든지 아니면 플러그를 꽂다. 그래서 플러그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를 마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운트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윈도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USB나 뭐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운영 체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윈도우 있는 데다가 장비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작동이 되죠, 그렇죠? 뭔가가 설치되는 것 같으면서 그거 우리는 보통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 부르는데, 근데 그건 이제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제 서비스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그런 걸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디스크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마운트 작업들을 우리가 직접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보시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좌측에 보이는 파이어폭스하고 이 썬더버드 같은 이런 리듬이라든지 저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좌측이 배치가 되는데 이런 화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X윈도우라고 불러요. 근데 이 X윈도우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만은 결국엔 전문가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은 커맨드로만 다 이루어져 있는 OS 환경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빠삭하게 알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전문가 레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좀 이제 명령을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티션을 이제 추가를 이제 하게 되는 그걸 이제 슬라이드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속적 순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기능면으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f 그다음에 한 칸 띄고 -h sdb1 파티션이 추가된 걸 볼 수 있다 했었는데 여기 각자의 컴퓨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긴 하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디바이스의 SDVB1이 MNT 그 다음에 데이터 dir 디렉토리하고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df-h 하고 나와 있는 결과를 봐보면은 잘 찾아보면 디렉토리가 sdb1 해가지고 여기에 쌓이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자료 화면에서 가장 밑에 보면은 나와 있죠. 5GB 하드디스크가 연결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리고 파티션의 UUID를 파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sudo blkid라고 명령을 넣으면은 이것으로 어떻게 되면은 파티션의 ID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UUID라 해서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규격화된 이제 숫자로서 해서 파티션을 이제 구분하게 해주는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운트 되어 있는 이제 마운트 됐다는 얘기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세팅된 하드디스크 안에다가 한번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cd하고 점점 찍고 해서 명령어 cd 한 칸 띄고 점점 누르면은 상위에 있는 디렉토리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넣어서 어떻게 한다? 루트 디렉토리 상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d하고 mnt에서 마운트 디렉토리를 이동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마운트 작업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cd하고 데이터 언더 dir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마운트된 SDB1 파티션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sudo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보면은 그 최고 관리자의 명령으로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sudo하고 한 칸 띄고 mkdir make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kdir 한 칸 띄고 test 그 테스트로 한번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 test는 디렉토리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sudo mkdir test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됐을 거예요. 실행이 된 다음에 딱히 그렇게 큰 어떤 이제 그 메시지 막 출력해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ls 하고 한 칸 띄고 -l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현재 있는 그 마운트된 파티션에 그 테스트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ls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였죠. 그래서 현재 있는 디렉토리하고 파일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 생성한 하드디스크에다가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데까지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래요. 리눅스 운영체제를 그 설치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그 이런 노트북 하드디스크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요즘에 외장하드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가격대가 4만 원, 5만 원 정도 하면은 요즘에는 한 2테라에서 3테라바이트 정도 노트북을 이제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고로 하면 더 저렴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뭐 당근마켓인가 그런 걸로 하면 되게 많이 이제 거래가 되더라고요. 저렴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하셔서 대량 스토리지를 이제 외부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배우셨던 마운트 작업을 한 거를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요. 큰 용량에 있는 그 외부의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나 요즘에 많이 이제 직장인분들도 이제 많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은 노동부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직업훈련 해가지고 재직자 과정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혹은 이제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큰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넣으신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리눅스를 활용해가지고 하시면은 정말 좋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SPSS라든지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거 외에도 무료로 나와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R이나 RStudio 같은 거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고 저 R하고 RStudio 리눅스에서 저도 한번 실행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되면은 이런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하드디스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스크가 내부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전원을 이게 막 뽑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드디스크가 XX암이 이것을 읽다가 기스를 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유실이 일어나고 이제 수명이 단축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는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냥 뽑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결된 상태로 있어야 되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밑에 써 있는 명령어처럼 연결 해지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unmount라서 umount라고 해주고 한 칸 띄우고 슬러시 dv device 슬러시 sdb1 이렇게 하면요 해당되는 마운트돼서 연결됐었던 드라이브 부분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USB든 외장 하드디스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전부 다 디렉토리를 인식한다는 것을
이제 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윈도우는 여러분들이 탐색기가 하면은 드라이브하고 USB하고 전부 다 이제 그 어떤 그 다른 매체로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은 그 앞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리눅스 마스터에서 좀 이론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들은요, 이제 그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에서 실질적인 기출 문제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시면서 리눅스 마스터의 그 시험에 대한 유형들을 간과가 아마 익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처음에 문제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중에 그 YUM, 여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샌드메일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경우에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명령어들이 쭉 나오죠. 짐작하셨겠지만 하나 빼고 전부 다 틀린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코드를 이제 봐보면은 명령어 보면은 그 위험하고 그다음에 install sendma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번이 이제 답이 되는데, 자, 리눅스에서 sendmail 메일 서버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명령은 1번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 sendmail이란 것은 이제 리눅스 및 그 다른 이제 유닉스 기반 시스템에서 그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데 사용되는 메일 전송 에이전트라는 거죠. 그래서 샌드메일을 설치를 하면은 시스템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되고 웹서버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저기서 이제 보면은 샌드메일을 메일 서버 소프트웨어라 썼는데, 제가 수업 중에도 아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리눅스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보면은 리눅스 운영 체제는 그 서버들을 이제 많이 설치한 데 썼죠, 그렇죠? 그래서 웹 개발이나 웹 서비스 할 때는 아파치 서버를 쓰고, 데이터베이스 쓸 때는 MySQL이나 MariaDB나 혹은 뭐 오라클이나 다양한 이제 그 DBMS를 이제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래서 리눅스가 대단하다 그러는 게, 그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요즘에 이제 그 보면은 경제적 위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적자는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분들이 혹은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은퇴하셨던 분들하고 지금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으시고요. 저한테도 이제 어떤 그 질문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컴퓨터 정말 잘 쓰세요. 그래서 1인 창업하시거나 혹은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 무자본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럴 때 운영 체제를 어떤 걸 쓰시면은 리눅스를 쓰세요. 리눅스를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이메일 발송, 비즈니스 할 때 법인이나 이런 데 이메일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것도 이메일 함부로 확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이라는 것을 이제 그 확보를 하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홍보용 메일, 예를 들어서 뭐 한 회 발송할 때 얼마씩 이제 그 이제 비용을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창업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각하셨을 때 이제 그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그 이제 컴퓨터를 잘 못 쓰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20대, 30대 분들이 분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그 50대, 60대 되신 그 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IT가 들어섰을 때가 그 발전한 게 크게 발전한 게 200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거의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당시에 마이너스 20으로 한번 해보세요. 50대에서 마이너스면 30대. 60대 되신 분이 마이너스 20은 그때 40대시거든요. 30대, 40대 분들이 얼마나 그 한창 활동적이실 때잖아요. 그때 IT 기술을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다가 준비를 하셔서 은퇴하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는 그런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요즘에 실버 창업에서 막 이런 게 있죠. 이제 소상공인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재단이나 어떤 협회나 이런 곳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이다, 컨텐츠 관련된 사업이다 해서 정부 지원금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하셔도 되는데, 어떤 이런 형태의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서버에서 메일을 발송되는 그런 작업들도 이제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가면은 재밌는 서버들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다음 중 소스 파일로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MySQL, 2번 아파치 HTTPD, 3번은 PHP, 4번은 Nma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봐 보면은 주로 커맨드 프롬프트로 설치하는 게 일상적인데 이 MySQL의 설치 파일을 활용해서 주로 인스톨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긴 하죠. 다 여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보면은 뭐 이제 PHP나 이런 애들도 설치 파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 잼프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그 서버 컨트롤 패널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톨 파일이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근데 웬만해서는 거의 다 이런 경우는 커맨드를 입력을 해서 설치를 하죠. 그래서 아파치하고 PHP, Nmap 그들도 컨트롤 패널을 활용해서 작동시키는 방식이 주로 쓰긴 하지만은 터미널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특히 리눅스에선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이 써 있는데 간단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포커스 두시면 되냐면은 이 지금 1번부터 4번에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설치됐었는지 그것들의 유형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본인은 서버 써야지 이 유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이게 아파치는 웹 서버고요. PHP는 이제 그 서버 사이드 랭귀지인 거고요. Nma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안하고 관련됐어요. 네트워킹하고 관련이 되는데 MySQL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죠. 이 네 개의 서비스되는 이 소프트웨어가 성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차이를 볼 때 그 MySQL 같은 경우 인스톨 파일을 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요것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두 번째 다음 문제 이제 봐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음 중 소스 파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단계인 config 작업 후에 생성되는 파일명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config 그다음에 config 그다음에 make 그다음에 make 파일 이렇게 되는데 configure 스크립트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빌드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시스템 환경에 따라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fig 스크립트라는 건 이제 설치와 그다음 빌드에 관련된 거거든요. 빌드란 건 어떤 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시잖아요, 그죠? 혹은 이제 이제 그런 어떤 특정 작업을 하라고 이제 작업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코드화 시킨다라든지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해서 작동이 되게 해주려고 그러는 빌드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빌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config 이제 요 스크립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설정들하고 그다음에 환경 정보 같은 걸 집어넣게 되는데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면 이제 make 파일이라는 걸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make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더라. 그래서 이 make 파일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고 컴파일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과 명령어를 정의하는 텍스트 파일이 바로 이 make 파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드라는 거하고 컴파일하고 서로 다른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죠. 다르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되게 파트별로 명확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사실 컴퓨터 공학에서 보면은 컴파일이라는 단어하고 빌드라는 단어를 들어볼 때면은 C 언어 공부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봐요. 근데 파이썬이나 이런 자바스크립트나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들을 봐보면은 이제 그런 언어는 이제 인터프린터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코드를 짠 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개발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C 언어나 혹은 특정 또 이제 다른 이제 언어들 이 유형에 있는 언어들을 봐보면은 이제 빌드 작업을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결합시키는 여러 이제 이제 라이브러리라든지 추가되는 이제 작업들이나 혹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고 그다음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이제 C 언어 같은 게 이제 보면은 뭐 오브젝트 파일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단계로까지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단계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빌드하고 컴파일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서로 이제 좀 뜯어져서 좀 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이 그 make 파일이라는 얘기가 이 그 텍스트 파일이 이제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도 그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리눅스 마스터에서는 보면은 그 이제 코드를 개발하는 어떤 그 도구들이 리눅스에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은 리눅스 자체는 운영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컴파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빌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전체 영역 중에서 아주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그 리눅스 자체가 그 유닉스를 기반으로 돼 있고 유닉스가 시언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리눅스를 이제 보다 보면은 시언어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눅스 마스터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보 보안 산업기사, 네트워크 관리사,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라든지 그런 자격증들하고 연결이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언어, 예를 들어서 뭐 OCJP라 하죠. 자바에 대한 준비를 하기 전초전으로 미리 공부한 게 시언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격증, 파생되는 자격증하고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정보 처리 기서 산업 기사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정보 처리 기서 산업 기사에 나오는 그 운영 체제 부분에 그 이제 문제로서 이제 리눅스가 문제로 이제 그 출제내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그 융합적 사고로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형태로 한번 봐보시면은 그 향후에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좀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VI 에디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VI 편집기, VI 에디터라고도 하는데 VI 편집기에서 표시되고 있는 행 번호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환경 설정 값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그 set nonu 해서 그 여기에 이제 그 명령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set nonu는 그 리눅스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vim 편집기 명령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vim 옵션을 설정하고 vim 편집기 동작을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했습니다. set nonu 명령은 여기 line numbers를 비활성화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line numbers란 건요. 여기서 한국어로 얘기하는 행번호예요. 행번호. 그래서 이 행번호가 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혹은 이걸 사용하고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VI 에디터는요, 그 정말 다양한 일을 해요. 윈도우에서는 메모장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왜냐면은 그 윈도우에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에디터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MS 워드나 아래 한글의 미니 버전 같은 느낌일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VI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 가지고 뭐 자바나 C 언어 코딩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가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처럼 이 VI 편집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개발과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그 편집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눅스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리눅스에 보면은 다양한 설정 값들을 변경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설정 값이 들어있는 파일들을요, VI 편집기를 가지고 파일 오픈을 해서 그래서 설정 값을 변경을 해요. 그리고 저장하고 쓰고, 그리고 그 리눅스에 있는 그 파이썬, C, 자바 이런 코드들 개발할 때도 VI 편집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 VI 편집기에 있는 그 행번호를 사용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설정값과 코드 개발할 때 좌측에 보면은 보통 행번호가 라인 넘버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뭐 컴파일하거나 에러가 나거나 하고 문제가 있거나 찾아야 되는 속성 설정이 있다면은 그 라인 넘버를 보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번호를 없애고서 그 내용만 보겠다 할 때 set nonu라는 명령을 쓴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래요. 여기 set nonu 명령을 쓰면은 라인 넘버가 사라지고 그 set nu 명령을 쓰면은 줄 번호가 활성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설명글에 보시면은 그래서 set nu set nu를 실행을 하면은 VRM에서 그 줄 번호가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라인 넘버를 가지고 코딩을 할 때 참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et nu라고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요 문제를 볼 때 요 VI 에디터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 문제를 풀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솔루션을 구하는 게 참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게 VI 에디터를 한번 써봤다 그러면은 그죠? 어느 정도 이게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는 금방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리눅스 마스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구글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리눅스 마스터를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법에서 나오면은 뭐 깜지를 쓰세요, 뭐 온갖 방법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수업 중에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거 리눅스를 한번 설치를 하시고요. 직접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 수업 리눅스 마스터, 라이센스 마스터 수업을 이제 같이 들으시면서 진행했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대로 하셔가지고 보시면서 공부를 따라오시면은 준비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가장 처음에 등장한 편집기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VI, Gedit, Nano, Pico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편집기들은 대부분 다 리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편집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식자 우환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는 게 있을수록 더 이제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VI, Gedit, Nano, Pico는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눅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에디터인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느 게 먼저 나오는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본인이 많이 쓰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이 먼저 나왔을까 할 수 있는데 이제 피코, 나노 다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답은 VI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문항으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정답으로 체크가 되지 않은 게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제 설명에서 첫 번째 줄에서 설명하는 저것이 나왔다는 저게 아마 답이 됐을 수도 있어요. 리눅스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편집기는 ED라는 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ED는 1969년에 개발된 텍스트 편집기이고 이건 초기 유닉시스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7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시어너나 다른 이제 유닉스나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폭발적인 발전을 했다 그랬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970년도에 시어너가 나온다. 당시에 만들어졌다. 70년 안팎으로 해서. 근데 시어너 자체가 유닉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였었죠, 그렇죠? 근데 이때 만들어졌던 텍스트 편집기가 69년 정도 개발했던 게 ED일 경우로에는 이 ED를 가지고 시어너를 개발해 가지고 시어너 코딩을 해서 유닉스 개발에 이제 많이 활용을 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이제 상당히 오래됐었던 이제 편집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유닉스 시스템에 편집기가 없었기 때문에 ED는 유닉스 사용자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텍스트 파일 편집하기에 사용한 첫 번째 편집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D는 상당히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어떤 거냐면 VI 에디터라는 거죠. 이거는 VI 에디터는 빌 조이에서 개발됐고, 그리고 이후에 나노는 피코의 오픈소스 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직관적인 편집기로 널리 사용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노는 이제 실제로 봐보면요, 이거야말로 메모장이 좀 더 가까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I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요, 입력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곤란에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력 모드, 편집 모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는 이제 모드라서 이게 모드가 이제 그 세 가지 형태로 되는데 실제 이제 사람들이 체감하기엔 두 가지 모드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VI 에디터 같은 경우에 들어가가지고 입력을 할 때는 이제 그 커맨드 특정 커맨드를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서트로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는데 근데 그렇게 VI 에디터에서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모르게 되면은 이제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보통 보면 VI 에디터를 처음 사용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거의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이제 적응을 하는데 고생을 하다가 이제 활용법을 익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나노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입력을 하고 아래 칸은 내려가 가지고 입력할 때도 방향키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해서 쓰기 편한 데다가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나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 표시 줄이자라고 하는데 하단에 봐보면요. 그 저장을 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할 때 어떤 단축키를 누르면 되는지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노 에디터를 처음 들어본 분이라도 매뉴얼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단축키를 누르면요. 조작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입문한 분들은 나노 에디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 볼 수 있죠.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때도 그러는 게 그 나노라는 게 이제 피코의 오픈소스 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오픈소스 클론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데이터베이스 MySQL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MySQL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개발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게 유료화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만의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작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와서 마리아DB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하세요. 그래서 명령어나 외형적인 게 똑같아요. 근데 그게 오픈소스로 돼 있어가지고 무료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MySQL 해서 오픈소스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하고 보면은 그게 로고나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텍스트가 멀었다면은 마리아DB라고 뜬단 말이에요. 이제 물개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MySQL 이거 요즘 약간 좀 속된 말로 짝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오픈소스 클론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이제 많이 이제 유통이 돼가지고 MySQL 대신 쓴다. 약간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보면은 Gedit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환경에서 동작하는 텍스트 편집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Gedit에 대한 것도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눈여겨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Gedit가 컬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환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 Gedit는 그냥 아예 끼일 자리는 없겠네 해서 2번은 이렇게 제껴버리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좀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명령어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자,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때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개념은 은근히 많이 쓴다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쓰실 때도 MS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작업하시다가 유튜브 음악이 들으시고 싶다 그러면은 유튜브 뮤직이나 혹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유튜브 웹사이트에서만이 아니고 다운받아서 플레이어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실행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주력으로 하는 작업할 때는 이걸 포그라운드 상태로 하고 이런 음악이나 스트리밍들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거나 작업 표시줄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 프로세스 확인한 것은 뭘까 그랬는데요. 이런 경우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JOBS, jobs라고 이게 명령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번부터 4번을 보면은 job, 그 다음에 foreground FG, background BG 이런 명령이 있는데 이게 실제 사용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jobs라고 하는 명령을 넣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리눅스하고 유닉스 기반 운영 체제들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 중인 작업하고 프로세스 목록들을 리스트를 이제 표시해주는 명령이 이것이죠. 그래서 쉘 환경에서 이 명령은 사용을 하고 쉘이란 거는 이제 터미널에서 커맨드를 입력받는 그 상태 있죠.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로 실행된 작업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었는데 아니 실행하면 실행하는 거지 왜 그걸 관리를 하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래요. 운영체제에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는 바로 뭐죠?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램의 주기억 장치 일부를 그런 스트리밍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실행이 되고 있다면은 종료시켜 버리는 것이 현재는 작업을 좀 원활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간혹 가다가 바이러스나 어떤 다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설치됐다는 광고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런 프로세스들도 뜨죠.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이제 뭔 작업을 웹 작업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광고가 막 하단에서 막 이렇게 창이 떠버리는 경우, 올라오는 경우를 팝업 형태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광고를 적절한 순간에 띄워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컴퓨터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백그라운드로 작동이 되는 중이고 그게 어느 순간 조건이 맞았을 때 실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라도 jobs라는 명령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애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이 job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jobs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작업 번호 있죠? 이런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고 있는 이런 번호나 어떤 상태 같은 것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다루는 명령어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도 그것도 수업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눅스가 이제 관리자 관점으로 이제 다뤄야 제대로 이제 힘을 드러낸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게 그와 관련됐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전 실시간으로 CPU 사용량을 확인할 때 이용하는 명령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CPU 사용량에 대한 거, CPU는 주황 처리 장치 CPU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시간으로 알아본대요. 자, 이 경우는 TOP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TOP. 그래서 이 TOP 명령은 리눅스하고 유닉스에서 명령줄 기반, 그러니까 다시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요 커맨드 터미널에서 시스템 모니터링 해주는 도구란 거죠. 그래서 TOP를 실행하게 되면은 시스템의 현재 상태 및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에서 현재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도 프로세스인데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해서 본다? 바로 CPU 사용량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는 시스템 관리자나 사용자가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CPU하고 프로세스 관리를 하는 문제나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시험 문제들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보면은 TOP 명령 활용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각각씩 출제가 되고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관리하는 거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내기에도 명확하니까. 그래서 은근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리눅스에서 나오는 작업, 우리가 앞에서 그 파티션 수업할 때도 그 제가 설명드릴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연계 작업이잖아요, 그죠? 그게 연결이 돼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딱 그 잡아가지고 문제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그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이 TOP라는 것이 그 어떤 그 딱 완결되는 그런 명령에 그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OP는 리소스의 사용 및 성능 모니터링에 매우 유용한 도구고 서버 관리, 성능 튜닝, 문제 해결 및 프로세스 관리에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자율증이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업무를 봐보면요, 여러분들이 은행 업무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앱으로 요즘에 인터넷 그 서비스 하고 계시죠, 그죠? 뭐 출금, 입금, 뭐 자동 이체 혹은 이체, 친구분들한테 이체 하시거나, 그 다음에 뭐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 그 카카오페이처럼 뭐 보내고, 그죠? 돈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성능을 좀 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일을 좀 이제 그 업무식 만약에 이제 내가 송금을 했는데 이 송금할 때 봐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지문을 등록하시든 비밀번호를 넣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이제 그 몇 초, 한 2, 3초 정도 지나다가 그 다음에 송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그 결제를 하거나 그 송금하는 그 시간을 1초, 2초 줄인 것만 해도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이제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페라리나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뭐 튜닝을 하고, 혹은 일반 자동차인데 뭐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뭐 튜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리눅스하고 서버를 다룰 때도 봐보면은 튜닝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능을 극단적으로 그 끌어올릴 수 있을까, 최적화라고 그러는데, 가까운 예로 애플도 그렇고 갤럭시, 삼성도 제품 괜찮은데요.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봐보면은 일반 IBM 컴퓨터하고 하드웨어가 같은데 성능이 그 스펙이 같다는 거죠. 하드웨어, 뭐 하드디스크 용량, 뭐 CPU 그 이제 속도, 그래 다 똑같은데 애플 제품을 딱 실행을 해보면은 그래픽에 있는 화소나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어떤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혹은 어떤 특정 작업을 명령을 넣었을 때 보면 속도가 막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하드웨어 최적화 혹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리눅스도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그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튜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매니악하게 그 기능에 이제 그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연구를 해서 성능을 끄집어 올리는 이런 정도의 매니아들을,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만화를 뭐 좋아하거나 그게 막 집착하면 보통 보면은 뭐 오타쿠다 덕후다 얘기하는 것처럼 리눅스에서도 완전 리눅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리눅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매니악한 분들 보면은 정말 이제 그 거의 준 해커급으로 실력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튜닝이나 혹은 그 여러 가지 그 최적화 작업하는데 노하우를 이제 그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리눅스라고 보여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값을 확인하는 명령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어요. 그 우선순위 값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PS-L인데 에서 보면은 그 이 명령은 이제 그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목록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스테이터스 보시면은 그 PS의 L이라는 옵션은 롱 포맷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S가 어떤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이거 그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랬는데 한참 전에 나왔어요. 이 PS라는 명령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 이제
이제 그 이 리눅스 마스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PS라는 단어하고 이제 어떻게든 연결 암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이 없고 이거는 이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프로세스의 상태 PS 스테이터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세스들마다 상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실행 중인지 정지 상태인지 대기 상태인지 그리고 이제 그 자원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의 정보를 이제 파악하게 해준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멈춰 있어요. 그런데 멈춘 게 아니고 뭐 이게 이제 그 한참 처리 중인지 우리가 이제 이 PS 명령 같은 것들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죽은 건지 한참 실행 중인지 애플리케이션 특징 때문에 계속 실행 중인데 이 지금 어떤 그 특정 그 다음 동작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악하려고 할 때 이 PS 명령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 상황이 됐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감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 역시 사실은 관리자적인 이제 관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대체 근데 이게 프로세스를 하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어떻게 PS를 사용할 수 있어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그 이 터미널을요 여러 개 실행하면 돼요. 여러 개 실행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얘를 실행하고 이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터미널을 여기 터미널에서 PS 명령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리눅스에서는 또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론으로 공부하셨던 거를 실제 문제로 보시니까 이제 아마 새롭게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문제를 푸시면서 더 추가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